가능한 한 빨리 결혼하는 것이 여자의 비즈니스. 가능한 한 늦게까지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남자의 비즈니스다. 버나드 쇼. 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를 호우 시절로 규정하고 그 시대에 발표된 영화들을 본격적으로 해체해보는 저희 방송 호우 시절. 오늘 저희는 엄정화 감우성 주연의 요상망측한 영화 한 편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영화를 하나씩 뜯어보면서 결혼이라는 코드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언제나 그렇듯이 이 영화도 인물들의 힘으로 전진하는 영화인 만큼 인물 소개가 가장 기본이자 근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 셰프님께서 오늘도 인물 발굴을 해주십사 네. 하는데요. 오늘도 뭐 딱 남녀 주인공 2명 정도를 제대로 짚어보면 될 것 같은데 네. 괜찮을까요? 연희와 준영이. 네, 여자 주인공 연희와 남자 주인공 준영. 저는 연희와 준영을 보면서 네, 어떻게 이 사람들을 해석해 볼까, 네, 발굴해 볼까. 발굴해 볼까 생각하다 보니까 음, 제일 인상 깊은 게 서로가 서로에 대해 말하는 어떤 공격하는 대사들이 영화에 나와요. 네, 그 대사들이 서로가 서로를 약간 디스하고 있지만 어, 사실 상당히 사실에 입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팩트 폭력 네. 같은 거죠. 마치 2007년에 이 한나라당 대통령 경선 당시에 네.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서로를 공격하다가 가장 처절한 검증을 했었던 것처럼 그런 팩트 폭력을 이 영화를 보면서 이명박 박근혜를 생각하셨어요? 두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정치병 환자 아니세요, 혹시? 굉장히 근데 납득은 가네요. 네. 검색어에다 넣을 거예요. 정말 너무 나 그런 거 너무 좋아. 용의 주도한 너무 전략가여서 좋아요. 이렇게 하나씩 싹 집어넣는 거지. 너무 잘했다. 그럼 연희부터 할게요. 네. 연희는 이제 연희를 표현하는 준영의 대사가 뭐냐면 네. 이 씬을 좀 설명해 드리면 두 사람이 이제 데이트를 하다가 연희가 소개팅을 자기가 하겠다 하면서 이제 준영을 한번 떠보는 씬이 나와요. 나 뭐 소개팅 할 거야. 약간 네, 이런 네. 느낌으로. 그때 준영이 이렇게 말을 해요. 정말 결혼할 생각이 있긴 있는 거야? 네가 결혼을 한다고? 네가 결혼한다면 그건 일종의 범죄 아니야? 맞아. 생각나요. 처녀여야 한다는 따위의 소리가 아니야. 음. 너 같은 스타일이 결혼하면 평생 신랑 하나만 바라보며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라는 말을 제가 아니라 네. 준영이가 던졌죠. 근데 이렇게 조제프님 목소리를 들으니까 진짜 폐부를 찌른다. 정말 악인 같지 않아요? 어떻게 면전에서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지? 굉장히 무례하지만 이게 단순히 이상한 소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맞아요. 연희에게는 정말 유효타가 되거든요. 맞아. 그래서 사실 연희라는 사람은 결혼 정년기에 도달해가지고 네. 굉장히 마음이 좀 다급한 걸로 보여져요. 네. 그래서 결혼 생활에 대한 로망보다는 결혼이라는 절차를 통해 사회적으로 인증받고 싶어, 네. 공증받고 싶어하는 모습의 사람으로 저는 봤거든요. 정확하다. 좋아요. 네. 근데 결국 한 달에 소개팅을 몇 번이나 할 정도로 네. 연애와 결혼에 어쨌든 적극적인 여자인 연희는 네. 마음속으로는 영화를 쭉 보고 나면 준영을 사랑한 것으로 보이지만 네. 결혼은 다른 남자 그렇죠. 사마귀 남과 하고 말죠. 사마귀남 맞아요. 그리하여 남편을 지금으로 치면 일종의 퐁퐁남을 만들어 버리기도 하는데 그 의사 남편은 네.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 연희라는 인물은 자본주의적인 관점으로 좀 해석해 보면 네. 굉장히 성공한 인물의 속성을 보이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욕망, 네. 결혼해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에 부합해야 하는 욕망과 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지속적인 감정 노름을 계속하려는 욕망, 이 모두를 이루고 있거든요. 아주 극단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혹은 정량적으로만 생각해 보면 네. 가장 성공적인 이익의 끝단에 있는 사람이 지금 연희라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건 다 얻어낸 여자. 자기 욕망에 굉장히 충실한 사람. 근데 그런 연희가 관객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네.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여기 영화 보는 당신들, 당신이 생각하는 사랑과 행복이 연희와 같은 방식이라면 당신 동의할 수 있어? 유아가 이걸 던지고 있는 게 아닐까? 유아 감독이.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고 분명히 우리가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연희라는 사람은 자신의 욕망대로 다 성공을 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그걸 바라보는데 찝찝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20여 년 전에 지금은 기혼자이신 당시 미혼자였던 이상 선생님께서 그 당시에 결혼에 대한
막 관념을 무슨 고정관념이 생길 정도의 충격을 받았던 건 분명히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있다는 거죠. 그걸 관객들에게 던지고 있는 캐릭터고 준영에 대해서도 계속 해보면 네. 준영을 표현하는 연희에 대해서는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물론 걔한테도 그랬겠지. 난 결혼 같은 거 안 해. 한 여자한테만 얽매이는 건 싫어. 실은 지가 더 치사하게 여자를 재고 고르면서 아냐? 이렇게 던지거든요. 맞아요. 그 이제 엄정화 씨가 감우성 씨를 그렇죠. 디스할 때 대사죠. 준영이라는 사람은 이제 대학교의 시간 강사처럼 나오죠. 제가 강사라는 직업을 잘 아는 거는 아닌데 네. 이 시간 강사라는 직업이 대표적으로 사회에서 볼 때 상당히 불안한 직업군 중에 하나로 바라보는 측면이 있죠. 그 당시에 유행했던 단어, 일반적으로 말했던 단어로 이제 비정규직이죠. 그렇죠. 네네. 결혼 시장의 조건에 있어서 아주 높은 점수를 받는 스펙으로는 분류되지 못하고 네네. 물론 이후에 교수가 되면 그 대우는 천양지차로 달라지겠지만 교수가 되는 게 워낙 좁은 문이니까요. 네. 준영이라는 인물을 보면 불안정한 직업에 넉넉한 형편도 아닌 것으로 그려지고 네. 준영은 자신의 이러한 약점이라고 해야 되나? 불리한 조건을 굉장히 잘 알고 있다라고 네, 저는 네.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거 뭐 이상 선생님한테도 나중에 한번 여쭤보고 싶긴 했는데 세상에는 자신의 문제나 결함을 확인하면 그것을 굉장히 담담하게 직면하는 사람이 있고요. 네. 또 어떤 사람들은 비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음. 근데 저는 준영은 후자에 있었다라고 비껴가는 보거든요. 사람이다. 네. 근데 결혼을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스스로를 세뇌하고 마음을 정리합니다. 겉보기에는 논리적인 정합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일 정도로 대단히 똑똑한 척을 다 하고 있는데 네. 자기 자신의 내면을 실제로 살피지는 못하는 사람 아닌가. 소위 헛똑똑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졌고 문제 앞에서 피하는 어떤 준영의 모습은 이미 영화의 도입부에서부터 나타나요. 동생의 결혼식장에서 사진을 찍지 않고 나오는 모습. 연희를 만나기 위해서일 수도 있다는 이 여지를 관객에게 차단하기 위해서 감독은 대놓고 대사 하나를 더 넣거든요. 또 다른 동생이 형은 내 결혼식 때도 사진 안 찍었어. 이 말을 초반에 박아줘요. 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그 결혼식장 풍경을 아주 그려내면서 네. 준영이라는 사람의 캐릭터를 이미 거기다가 그렇죠. 네. 녹아냈고 곤란한 상황 앞에서 회피하고는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잘 알기 때문에 그 문제와 부딪히는 것보다는 포기하거나 우회하고 또 때로는 매우 강하게 방어적인 태세를 취하는 면이 있는데 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준영이 굉장히 신랄하게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잖아요. 상대를 마치 다 안다는 듯이 막 연설을 늘어놓는데 이 타인을 판단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고양시키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전 준영을 읽었고 그래서 어찌 보면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거죠. 자존심은 센데. 네. 준영의 모습은 성인으로서 독립하지 못하는 모습으로도 또 보여집니다. 네.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기도 하고요. 부모로부터 정서적이든 경제적이든 독립하지 못하는 것이 2000년대 초부터 이미 사회적으로 조금씩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고 영화는 그런 캐릭터들을 그런 세대를 포착하기 시작했다. 그런 걸 이제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준영이라는 캐릭터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2000년대 초반 영화이지만 영화에서 보이는 인물들은 지금 가져다놔도 충분히 맞아요. 고민하고 공감하게 되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인물들이고 어쩌면 오히려 지금 더 네. 사회적으로 공감되기 쉬운 캐릭터들이 아닐까라는 저도. 생각을 하면서 읽어봤어요. 이건 뭐 저의 그러니까 발골이라기보다는 감상이었는데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 영화가 와 이게 2002년도에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영화가 있었구나. 저도 이제 어릴 때 당시에 나왔을 때는 막 그런 복잡한 생각까지는 하지 않았으니까. 네. 근데 지금 다시 보니까 이게 참 더 와닿는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선생님께서는 혹시 하시는 말씀 있으세요? 요 바로 이제 캐릭터 들어가기 전에 좀 네. 감상과 좀 이게 덧붙여서 좀 더 네네네.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왜 지난번에 노팅힐 다루셨잖아요. 네. 네. 노팅힐 각본을 리차드 커티스가 썼다고 이제 초반에 네네. 좀 다뤄주셨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결혼은 미친 짓이다 보면서 네. 전 94년에 개봉한 네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 아, 네네 맞아요. 그런 영화 있었죠. 영화 생각이 많이 났었어요. 예. 근데 이제 네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도 각본을 리차드 커티스가 썼어요. 아 그렇군요. 사실 네. 이게 저 리차드 커티스를 이게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네, 미스터 빈을 만든 사람이기도 했고 네. 이 영화가 94년에 개봉했고 근데 저는 그때 한 중1 정도였는데 네, 네. 95년도에 영화관 가서 또 봤어요. 아. 이거를. 어.
그 당시에 제가 어릴 때여서 영화 내용 자체가 제가 받아들이기엔 너무 많이 충격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주인공이 여기서도 휴그랜트예요. 네. 그리고 여주 역할이 앤디 맥드웰이 하는데 음. 앤디 맥드웰이 이 영화에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는 여성으로 네. 돈 많은 남자에게 시집도 갔다가 이혼하고 그 사이에 휴그랜트 만났다가 사이가 애매해졌다가 하는데 네. 여기서도 휴그랜트가 일종의 애첩처럼 보여지는 네. 면이 있거든요. 총고. 제가 지금 여기서 저도 그 말 하려고 했거든요. 네네네. 청거. 정확한 발음으로.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게 왜 먼저 번 다루셨던 노팅힐은 과거 동화에서나 이제 나올 법한 왕자가 네. 평범한 일반인 여성을 구하는 이야기 혹은 연애물의 패러디인데 네. 네, 그러니까 노팅힐에서는 셀럽인 안나가 일반인 남성과 결혼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저번에 함께 다뤘던 올드보이도 이게 신화의 패러디고 네. 네. 그러니까 이번 영화 결혼은 미친 짓이다에서는 이런 코드들이 한 번 더 트위스트 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성들이 부인을 두고 바람을 피는 그런 주제가 네. 여기서는 결혼을 한 여성이 남편을 두고 바람을 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남성으로서 살아오면서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묘사되는 남자의 외도에 대해서 네. 그다지 큰 갈등 없이 봤다면 이 영화는 남성들에게 일종의 카운터가 와. 그렇죠. 아닐까. 와 좋다. 처음부터 아주 네, 좋습니다. 묵직한 한 방이 들어오는데요. 그 애첩의 서러움을 남자들이 준영을 보면서 좀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아하. 하는 생각도 좀 그렇죠. 들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그 의사 남편의 애환에 대해서도 저 의사 남편은 얼마나 저런 사정도 모르는 어떤 바보 취급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들이 이제 쌓이면서 네. 20년 뒤 이제 퐁퐁남까지 온 거죠. 그렇죠. 사회적으로. 네. 네. 왕자가 평범한 여자와 결혼하는 스토리라던가 네. 여성 셀럽이 평범한 일반인과 결혼하는 스토리 모두 이제 사실 제가 봤을 땐 좀 이게 부모 컴플렉스와 관련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내 인생을 책임져줄 누군가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지 않고 부모가 부자거나 네. 왕족이거나 네. 남녀 누구 하나가 엄청나게 부자거나 셀럽이거나 네.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가 다루는 영화 결혼은 미친 짓이다에서도 이런 코드가 조금씩 읽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구원은 의사가 이제 의사인 남편이 그렇죠. 해줘야 되고 사랑은 애첩가하고 결국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지 않는 건데 맞아요. 그 애첩가의 사랑도 떳떳하지 않고 걸리면 끝나거나 실증 나면 끝나는 관계고 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자기 인생을 잘 책임지는 그런 인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좀 이게 씁쓸한 부분이에요. 아주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그래서 이 영화에서 아버지가 등장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 오, 근데 역시 이제 잘 아까- 불렀어. 네. 아까 이제 이렇게 조크나 셰프님이 네. 연희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좀 어떤 코드가 또 하나 읽혔냐면 그러니까 준영을 두고 이제 결혼은 의사랑 네. 하거나 이런저런 남자를 많이 만나는 것처럼 이제 보여지는 네. 느껴지는 그런 그 연희를 관객들이 봤을 때 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영화관에서 이제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이 좀 어떻게 봤을까? 네. 그러니까 악녀로 좀 봤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당시 그렇게 네. 다뤄지지 않았나. 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엄정화 네. 씨가 이제 상도 받았던 걸로 맞아요. 기억하고 그런데 이제 저는 이게 여자가 욕망이 있으면 나쁜 거냐, 여자에게 욕망이 있으면 이제 악한 거냐, 그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욕망이 있는 건 다 이게 나쁜 인간, 네. 약간 요렇게 이제 우리 안에 온갖 것이 좀 이게 이 엄정화에게 이게 투사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었고 또 이렇게 남자 주인공 준용도 이렇게 같이 판단해 버리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영화에서 유세현과 이제 의사도 조금 유심히 봤어요. 네. 준용은 막상 학생이라고 했을 때 승낙하면 이게 자기가 악한 인간이 되니까 이제 또 이게 승낙하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일종의 선비 정신 같은 게 있는 네, 것처럼 네. 느껴지기도 네, 했고 네. 좀 요런 그러니까 코드들이 준영을 조금씩 좋아하던 네. 학생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저도 그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여성들이 욕망을 되게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다뤄지고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학생이 되게 당돌하게도 어떻게 보면 교수님인데 교수님한테 가서 막 유혹하는 듯한 언행을 보인다든지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일종의 패러디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패러디였고 일종의 트위스트였고 어떤 뭐 권력 관계의 전복이었지만 지금은 사실 뭐 우리가 여자가 욕망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아무도 없죠.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이 더 보편화되어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저게 트위스트도 아니고 패러디도 아닌 정말 현실로서 그렇죠. 사회학 어떤 아카이브처럼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동시에 준영과 그 세은 그 여학생의 네. 관계에서 보면 준영은 거기서도 주체적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뭐 불륜 관계를 다 가져가고 네. 그 여학생에 대한 마음도 분명히 있는데 주체적인 선택은 자기는 못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직접 선을 넘을 수 있는 용기는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준영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주체적이지 못한 부분이 드러나는 네. 부분도 사실 그 여학생과의 관계도 그런 부분이 있지 맞아요, 않나 맞아요. 이런 생각을 해보게 그러니까 됩니다. 이번 영화가 참 한편으로 되게 갑갑해지는 느낌이 들곤 하는 게 이 연희와 준영이라는 두 남녀 주인공이 사실 다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관객들이 이 둘 중에서 누구한테도 마음을 좀 의지할 수가 없다는 점에서 사실은 되게 관객을 외롭게 혹은 방황하게 만드는 영화이기도 한 것 같거든요. 문득 두 분께 여쭤보고 싶어지는데 이 두 사람의 관계가 결코 건강하다거나 좋은 관계라고 할 수는 없을 텐데 굳이 따져봤을 때 둘 중에 누구에게 더 이런 책임이 좀 있다, 좀 더 나쁘다라고 나쁜 남자 나쁜 여자라고 한다면 누가 더 나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뭐 둘 다 나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셔도 상관없어요. 그 사실 그런 대답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네. 저는 둘 다 나쁜데 더 나쁜 사람을 좀 선택해 봤는데 네. 누가 더 나쁜 것 같으세요? 준영보다 저는 연희가 차라리 착한 사람이 아닌가 싶어지기도 했었어요. 영화를 네, 보다 네, 보면. 네, 네, 네. 왜냐면 준영이 되게 그럴 수 있어. 비겁하게 약간 트랩을 다 쌓아놓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결혼을 한 사람은 연희고 네. 이른바 바람이라고 해야 되나? 불륜을 계속 저지르는 것도 연희임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준영이라는 남자가 원인 제공을 한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사실 그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관계라는 게 원래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그 두 사람의 감정에서는 준영이 더 우위에 있었을 수도 있죠. 근데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죄인가 아닌가 하는 뭐 간통이나 불륜 같은 네. 법리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이른바 성인이라는 물리적 굴레 안에 편입되는 순간에 네. 이 성인이라고 특정되어지는 순간은 정신적 성숙도로 우리가 구분하지 않거든요. 그냥 물리적 나이로 얘기하거든요. 그런 네. 변수 다 무시하고 다만 그때 각자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감당해야 할 책임이 그냥 다 주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네. 그냥 응당 너희는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니까 네. 라고 이제 사회적인 책임이 주어지는데 그 영향에 자신의 결정에 누가 영향을 얼마나 끼쳤든 간에 결국 결정의 책임은 스스로 지는 것이 성인이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보면 굳이 더 나쁜 사람이 결국은 귀책사유가 연희에게 가지 않냐. 도찐 개찐이죠. 네. 도찐 개찐이면 질문이 있었잖아요. 둘 중에 하나를 고르래잖아. 굳이 골라본다. 이 선생님은 조금 여기서 또 도망가라. 아니 갑자기 예전에 그 네. 두 분이 무슨 추억이 있으세요? 안 좋은 추억? 아니 그 지난번 그 뭐였죠 우리 노래 골랐다가 네. 그 호되게 한번 마지막에 당하셨던 양상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에는 OST를 정말 잘 골라오셨어요? 아니, 너무 기대된다. 기대돼. 이 선생님은 어떻게 이 인물에 대해서 혹시 뭐 시소를 한번 태워본다면 어느 쪽에 더 무게추가 기울 것 같으세요? 저는 준영이 조금 나쁜 사람이 좋다.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니까 둘 다 서로를 헷갈리게 하는 면이 있어요. 준영이 같은 그치. 경우에는 왜 스테이크 잘라주는 네. 스카이 라운지에서 스테이크 네. 잘라주면서 하고 이제 먹어보라는 네, 네. 것이 이럴 때 연희가 어떻게 느낄까? 그러니까 연희는 그러니까 둘 다 서로를 그냥 그 하룻밤 파트너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네. 왜 그 이후의 장면에서는 준영이 전화를 할까 말까 네네. 하고 그렇죠. 이 사람 전화가 오나 안 오나 기다리는 것처럼 이게 보여지기도 하고 그렇죠. 두 사람 다 이제 마음이 점점점 이게 뭔가 이렇게 그쵸.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것과는 달리 이제 뭔가 이게 마음이 점점 간질간질한 게 있죠. 그렇죠. 호감이 커지는 거죠. 그런데 그 준영은 좀처럼 마음을 여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리고 연희는 계속 찔러보는 것 같고 네. 그런 상황에서 그 준영은 자기는 결혼할 생각 없다. 네. 라는 어떤 태도를 분명하게 하는 듯 보이지만 단순하게 이제 어떤 파트너로서만 대하는 것 같지는 않은. 그렇죠. 그러면 있죠. 좀 어중간하다는 거죠. 스탠스가 조세프님과 이 선생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연희는 그래도 뭐 결혼도 하고 어쨌든 네. 선택을 한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예를 들면 불륜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뭐 선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 그냥 나는 확실하게 남편한테 거짓말을 그냥 하겠다. 그렇게 해서라도 너랑 그 준영이랑 뭐 욕망에 기반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결심을 하는 거지만 준영은 사실 되게 그냥 어중간한 태도로 거기에 대해서 좀 약간 한 발 빼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에서 이 선생님은 조금 더 나쁘다라고 하는 어떤 도덕적인
그런 걸 보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입장을 너무 애매하게 취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두 사람의 관계에서 네. 그러니까 두 사람의 관계, 준영과 연희의 관계에서 더 나쁜 사람은 준영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더 나쁜 사람은 전 연희로 생각합니다. 이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그렇죠. 건데 사회적으로 봤을 때. 둘 다 책임감은 부족하잖아요. 근데 네네. 준영은 연희에게 해야 할 책임이 부족했던 거고요. 연희는 남편에게 할 책임이 부족했던 거죠. 사실. 아, 그렇죠. 네. 좋다. 이런 책임의 부재인데 정리. 어떤 진짜.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네, 맞네요, 진짜. 아주 폐부를 찌르는 인물 발굴. 이게 둘 다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또 이 영화의 눈길을 가고 한 번씩 생각이 나는 이유는 이게 두 사람 다 나쁜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또 우리가 각자의 모습을 좀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네요. 네, 이렇게 인물 발굴까지 한번 진행해 봤고요. 이제 저희는 이 두 인물들이 만들어가는 본격적인 혼돈의 카오스 한가운데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여기가 발굴 포인트, 오늘도 한 5가지 정도의 질문을 함께 나눠볼까 하는데요. 다음 에피소드에서부터 여발포 코너 진행하면서 두 분께서 해체해 주시는 이 영화의 살점을 하나씩 뜯어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무서워? 피가 철철 날 것 같고. 우리의 호우 시절